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이론과 실전이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그 국가의 경제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가 피크를 찍고 리세션,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요. 그다음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선을 놓고 보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부동산, 주식 이런 국가 경제에는 모두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요, 이 사이클 주기가 더 짧고요, 변동폭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큰 실패도 하지만 큰 성공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코인 시장입니다. 그 바닥을 찍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 먼데이라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지수죠. 다우존스가 하루에 거의 23%가 빠집니다. 이때 너무나 하루에 큰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바로 이 직후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었죠. 이제 위키백과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홍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유럽으로 번졌고요.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서 호주, 뉴질랜드까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이제 뭐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것을 블랙 화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이게 하루 기준 낙폭으로는 1929년에 대공황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하루 기준 낙폭은 이때가 거의 뭐 기록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노믹스 하에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근데 이제 경상수지, 재정 적자가 좀 심해졌고요. 금융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죠. 이런 어떤 우려가 반영된 것이 바로 블랙 먼데이였다고 합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일본의 80년대 거품 경제, 우리나라 97년 IMF,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자, 이런 것들은요. 큰 경제 위기 전에는 항상 큰 호황이 있었다. 이게 이제 약간의 공식처럼 아까 말씀드린 주기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나라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위기가 전 세계 도미노처럼 그 이제 번져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또 일본을 미국 시장을 계속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를 하는 거겠죠. 자, 블랙 먼데이 이후에 홍콩이요. 무려 주식이 45%가 빠지고요. 호주는 42%, 스페인 31% 쭉쭉쭉 나갑니다. 뉴질랜드는 무려 한 달에 60%가 폭락합니다. 이 고점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고 하죠. 이게 뭐 주식이 60%가 빠졌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기준 가장 큰 규모의 폭락이죠. 이렇게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7년도 이게 이제 S&P 500 차트인데요. 쭉 올라가다가 그냥 하루에 거의 뭐 번지 점프를 해서 이때 뭐 전 세계 1조 7천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 뭐 상상하기 어려운 뭐 거의 한 30%가 불과 며칠 안에 이렇게 빠져버렸었죠. 이때 하면 이제 생각나는 투자 뭐 월가의 전설이 저는 피터 린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뭐 그 월가의 전설이죠. 마젤란 펀드라는 것을 피델리티에서 오래 운영을 했고요. 13년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거의 30%에 달합니다. 이건 뭐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분조차도 그 블랙 먼데이를 피했다 못 피했다? 못 피합니다. 이거 직격탄으로 이게 이제 그분이 당시에 그 휴양지에서 골프 치고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이제 뭐 그 투자자들 환매한다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거를 하느라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가 뭐 그 책에 나옵니다. 근데요, 이분이 했던 명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좀 두서는 없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투자할 때 최소 냉장고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 냉장고 살 때 우리 브랜드 보고 기능 보고 가격 보고 여러 사이트 다 뒤지잖아요. 근데 투자할 때는 옆에 뭐 유튜버가 아니면 옆에 지인이 이거 좋다 하더라 하니까 그냥 몇천 몇억을 그냥 이렇게 쏟아붓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펀드라면 분산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이라면 집중 투자가 훨씬 낫다. 자,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패닉셀은 절대 하지 말아라. 자, 기업이나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패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칵테일 이론이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하셨는데요. 칵테일 파티에서 펀드 매니저인 자신의 인기가 높을 때는 매도를 고려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인기가 없으면 그때 이제 사야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뭐 코인 뭐 사면 돼, 뭐 어떤 주식 사면 돼, 그때가 이제 빠져나갈 시점이다. 우리가 다음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자, 주식 투자 이 운명, 성공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뭐요? 배짱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지식이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투자에 쓰이는 수학은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다. 자, 이런 명언을 남기셨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년에 뭐 시장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건 뭐 동전 던지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좀 장기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그래서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세워라. 너무 비투영끌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뭘 소유하고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왜 그걸 소유하게 됐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위험해진다. 지금 우리가 그 위험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투자 결정 과정이죠. 결국 투자 손실, 수익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내 손가락입니다. 자, 88년도 피터 린치가 승자에 올랐던 이유가 뭐다? 87년도 시장 붕괴 시에 아무것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그 이제 마젤란 펀드 3%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뭐 아주 그 일부에 그쳤고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그때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쉽죠. 근데 제가 계속 그래도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돈 버는 공식이기 때문에 계속 주입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가 나중에 왔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을 하면 되겠죠. 또 한 번 그 세계적인 경제 그 위기에서 큰 부자가 됐던 분,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저는 이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책은 뭐 두 번, 세 번 봐도 아깝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자,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이제 서민들보다 더 덜 낸다고 하죠.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 한다. 중산층은 이게 이제 뼈를 때리는 거죠.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이 자산과 부채의 기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자동차, 집을 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하죠. 이 구분 기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하죠.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제가요, 그 이전에 억만장자, 조 단위 이상 넘어가는 분들과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죠. 그분들이 오직 신경 쓰는 것은요, 행사도 사고 팝니다. 왜요? 그 전시회 컨퍼런스도 자산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회사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습니다. 우리들은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입, 너 월급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았어? 그것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생각하는 자산이 뭐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이다. 이건 정말 별표 한 5개 쳐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사업장은 뭡니까? 그건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 몸 아프면 내 수입은 빵이 되는 거죠. 주식이다, 채권이다, 이것도 이제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내가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부동산만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 샀는데 영끌에서 이자 원금 계속 이제 상환하고 있다. 그건 부채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음이나 차용증, 뭐 이제 지적인 어떤 그 재산권,
그 외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이게 자산이다라고 했죠. 자, 부자들은 이제 현금을 계속 생성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가 나가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피터 린치는 아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짱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고요. 배짱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안정적인 투자는 지나치게 깨끗한데, 다시 말하면 너무 안전해서 수익이 적다. 대표적인 게 그 은행 적금 예금을 얘기하겠죠. 자,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이건 도박이 아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투자냐 투기냐 구분하는 그 결정 요소는 뭐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으면 이건 투자고 모르면 도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기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봐야 한다.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자,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네, 이제 가난한 아빠 교육을 많이 받으셨죠. 그분은 직업의 안정성이 everything입니다. 근데 부자 아빠는 뭡니까? 배움이 모든 것, 교훈이 더 중요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훈이 내가 부자로 갈 수 있는 성공으로 날 이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야 한다. 이건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뭐 로버트,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직업들을 다 이제 좀 대체를 어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의 전문가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여러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시대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물론 전문가 되는 거 중요한데요. 여러 군데에 이렇게 조금씩 알아두는 것이 더 앞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일자리란 겨우 먹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지금 회사 다니시는 월급 받는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 말 보면서 정말 뭐 너무나 공감을 크게 했습니다. 뭐 키스 법칙이라고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합니다. 자산은 뭐다? 내 지갑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건 자산입니다. 내 부채가 이제 부채는 내 지갑에서 내 그 통장에서 돈이 따박따박 나가는 거죠. 뭐 은행이든 신용카드사든 내 돈을 계속 누군가 가져간다. 그건 뭡니까? 그건 부채입니다. 자,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금융 지수가 높다는 표현을 씁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산인데 지금 이제 안 팔린다. 헐값에도 아무도 안 산다. 쓸데없는 거죠. 자,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냐?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 아까 뭐 저축하면 약간 루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축을 왜 합니까? 그걸로 진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자기 돈이 아니라 빚으로 미국의 핵심 노른자 지역 부동산을 무려 3,000채를 쓸어 담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월세로 다시 돌려서요. 엄청난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해 냈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책 인쇄 수입이 부동산 월세를 뛰어넘었다. 자, 이분은 뭐 교육도 하고요. 뭐 사업체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금도, 은도,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자산들이 계속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현금을 만드는 자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금은 비트코인이 있지만 이건 해지 용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사실 2018년도 9년도부터 이제 2008년보다 훨씬 더 큰 경제 위기가 온다고 계속 주구장창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오는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훨씬 더 큰 게 온다. 그래서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세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버트 키요사키는요, 비트코인, 뭐, 우리 돈 약 800만 원에 60개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 4억 8천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만 이 하락장 시세에 23억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 뭐 12,000달러, 우리 돈 1,500만 원 정도 되면 나 훨씬 더 많이 쓸어 담을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마인드 같아요. 자, 이론과 실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2017년 9월 달입니다. 이때 전 세계 ICO 광풍이 불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뭐 전세 이더리움 할 거 없이 코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9월 국내 최초의 거래소가 이제 국내 이제 대형 게임사의 지분 거의 66%를 판다는 보도를 제가 접합니다. 사실 이 창업자분도 제가 그때 이제 영업을 하다가 잘 알았는데 제가 이런 결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가 미쳐 있는데 왜 갑자기 회사 거래소를 팔아버리는 거냐.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17년도 또 21년도 이런 코인 시장에서 최고점에 딱 털고 나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 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을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인터넷 어마어마한 버블과 거품이 터졌을 때 인터넷 업체들 그냥 90 몇 프로 싹 다 사라졌잖아요. 그 지독한 손실과 뼈아픈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도 미련 없이 이거 곧 있으면 거품 꺼질 거야 하고 그 전에 털고 나가버리신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탐욕에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쉽게 탐욕을 컨트롤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요.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공동 창업했던 이분도 2017년 12월 달 비트코인 전량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뭐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그거 맨날 쳐다보면서 살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물론 뭐 나중에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 여전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믿었던 일론 머스크 역시도 스페이스X는 아예 그냥 갖고 있었던 비트를 5천억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 테슬라도 이제 안 판다고 했다가 이제 사실 팔았었죠. 이거 뭐 미안하다, 뭐 내가 원래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비트코인, 뭐 더지코인 특히 좋아하잖아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과감한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 결국 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로봇 키요사키는 뭐 여러 가지 책을 봐서 아는데요. 2번이나 홈리스가 됐었습니다. 자,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그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함께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뭐 87년도 블랙 먼데이 피터 린치 피해갈 수 없었죠. 이분들이라고 실패가 없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요, 엄청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으로 지금 이분들이 성공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고, 그 성공이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거겠죠. 소위 이제 크립토 업계에 있는 분석가들이 뭐 4년 주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번의 이렇게 폭락과 상승, 폭락 상승, 하락 상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개 이게 코인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그 하락장, 그 사이클들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큰 손실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크립토 시장의 현실이죠.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뭐 FTX, 테라루나 알라메다, 뭐 3AC 캐피털 지금 다 이 사람들 때문에 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닌데요. 자, 결론은 이 실패라고 하는 게요. 성공으로 가는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큰 실패가 없는 성공, 이게 거품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정말 사상 누각처럼 바로 무너지고 말겠죠. 이게 있어야 다음에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실패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게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실패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내가 이거 다시 하면 손에 장을 뒤진다. 내가 뭐, 네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이런 또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이 태도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전자는요, 내가 실패한 이유는 내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다. 연준 의장 탓이고요. 대통령 탓이고요. 박상기 탓이고요.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 근데 그분들 탓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두 번째, 내가 실패는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이기고 말 거다. 사실 뭐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천지 차이가 되겠죠. 자, 우리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하락장 많이 힘들 수 있지만 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쓰디쓴 약으로 교훈 삼아서 다음 상승장 때 남들이 다 이렇게 환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시장을 웃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